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전망입니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이 빠르면 약 한 달 뒤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각종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공포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바로 임명 절차가 시작됩니다. 새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되고 준비기간 20일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 달 11일 각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걸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오늘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도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만큼 모레 본회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이 지정한 재판일은 이달 1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이로써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려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일명 재판중지법은 예정대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치 법원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익혀요. 관계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 날 통과시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5시간에 걸친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차기 지도체제부터 당무감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만 이어졌는데 다만 전당대회에 대해선 9월이 되기 전 8월 말쯤 치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의원총회 연단에 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김 위원장의 거취와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구주류에선 비대위원장이 즉시 사퇴하거나 오는 1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그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친한계에선 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해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전당대회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하고 그때 이제 끝나면 그때 다시 재심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그 혁신안이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차기 지도부 체제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시기는 의원 다수가 8월 말쯤 치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후보 교체 당무감사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시간 동안 27명이 토론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법원의 연기 이후에 이 관련 설명이 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는 네. 정도였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 84조가 설치된 입법 취지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법 조항을, 헌법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라. 그리고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이외의 일로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소위 말하는 리스크라고 우리가 표현해 왔던 이런 부분을 알고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이 국민들의 선택을 마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요, 입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헌법까지도 만들 수 있는 국민 투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 의사도 저는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4개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 나머지 4개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외에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대법원에서 각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어제 결정은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판단이고요. 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나머지 4개가 또 있어요. 자, 이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그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판사들이 이 헌법 제84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저는 거기엔 재판 포함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법제연구원의 뭐 주석서라든가 이런데 관련 기록들을 다 보면 소추는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헌법 제84조를 저는 핑계로 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만약에 저는 어차피 결론은 마찬가지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 84조를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재판을 중단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어차피 지금 김상일 평론가 얘기하셨듯이 사법 리스크라는 걸 다 알고 국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이 선출된 이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서 대선을 다시 하자. 이거는 무리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결정을 한다.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솔직한 표현이다 이거죠. 예. 왜 헌법 84조는 그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데 그 해석을 핑계로 삼아서 이 재판을 중단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재판부도 그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나름대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헌법 84조 이거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소추는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면 차라리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는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는 설명은 핑계다라는 최병묵 편집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신데 지금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을 느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 부분도 일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현실이죠. 왜? 국회 구성을 그렇게 만든 것도 국민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윤석열 정권이 조금만 독선과 독주라는 거를 인식을 했다면 총선 결과도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은 그런 정권과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런 심판을 사법부라고 그런 국민의 의사에서 넘어서거나 그런 걸 무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84조를 그 문헌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 해석에만 치중해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 해석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법적인 논란과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런 현실도 저는 감안했을 것이다. 물론 그 논란과 혼란에는 이런 입법부의 입법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의 제기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좀 구해봐야 된다. 결국에는 어떤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혀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뒤집힐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공판 검사가 항고를 해야 된다. 근데 항고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느 공판 검사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선출된 마당에 자, 이거 내가 항고해서 대법원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공판 검사가 과연 있을 것이냐?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사들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행태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검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나는 재판을 하겠다는 판사가 나올 가능성 뭐 정말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판사들이 이 헌법 84 차라리 김성열 평론가 얘기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84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그 나중에 진짜 사법부의 흑역사처럼 기록될 가능성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자체가 법 왜곡 아니냐. 법 해석상 명확한데 그걸 자꾸 정파적 이해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법 왜곡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명 재판중지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익혀요. 관계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 날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끝내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지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떡 하나 줄 테니 뭐 달라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정청래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결정이에요. 자, 아직 4개의 재판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중단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재판부가 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지금 현재 이재권 부장판사 말고 다른 부장판사가 와서 이거 재판 열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죠. 이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법으로 아예 재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야말로 내재적 접근법으로 본다면 그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불안할 거예요. 그럼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법으로 정치적 부담이 좀 있지만 법으로 재판 못하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4개 재판은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 어떤 그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순전히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와 비슷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유발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과 혼란을 먹이 삼아서 자기 이익을 취해온 정치인과 유튜버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국민의 바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원도요,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헌법의 입법 취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조문을 조금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그것을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 검토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입법 검토를 통해서 쉽게 바꿀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입법 취지를 존중해가지고 이런 현실과 순리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자기 선거를 위해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다시 유발시킨다? 예. 저는 이것이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선거나 국정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또 의지가 반영된 그게 더 결과다라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이신데 근데 예. 민주당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인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입장인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이런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언법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들이 어떤 강행 처리가 되면 어떤 국정 초반의 통합 분위기가 상당히 저해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들의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예. 좀 그런 의사를 좀 전달을 해가지고 예. 속도 조절을 좀 해라. 그리고 좀 야당과 좀 협의를 좀 해라. 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 정치적인 갈등은요. 모든 이슈를 나중에는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로 커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발전이나 예.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위기 극복이나 이런 거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특히나 대법관 증언법은요. 이 16분의 대법관을 더 모시는 비용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느낄까요? 자, 16분을 더 모시는데 소방관을 한 300명 이상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관 300분 이상을 더 모시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목 표정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속도 조절이라는 개념은요. 예. 언젠가는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판 중단법은 할 거예요. 12일 날 할지 아니면 한 며칠 뒤에 할지 아니면 한 몇 달 뒤에 할지는 모르지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안한 거죠. 예. 어떤 판사가 와서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 84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 날짜 지정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안감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아마 재판중단법은 속도 조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대법관 증언법이라는 거는 결국 대법원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을 그동안에 파기환송한 부분에 관한 약간의 보복적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그 여러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저는 시기만 문제일 뿐 밀어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 법원이 저는 그런 결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을 자극한다. 입법 속도전을 내면은요 그 기일 지정해가지고 재판하기 전에 입법하고 공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리한 거는 서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의 진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전히 갈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5대 개혁안을 놓고 5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하고 끝나면 그때 다시 재심을 갖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그 혁신안이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잘 먹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먹히지 않을 그 이유가 있죠. 명백하죠. 왜냐하면 예. 본인도 그 뭐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거지만 비당대책위원장으로서 대선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거기다가 임기가 6월 말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패배했으면 비대위원장도 당연히 그 패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비대위원장을 계속해가면서 당을 개혁하겠다. 아니, 당을 개혁하는 건 맞는데 예. 과연 그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 간에 중구난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저거는 의원총회에서 저런 식으로 갑론을박한다고 결론 날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당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이 당을 개혁하고 이 당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을 당원들한테 당원 총회에 맡겨야 되는 거지. 지금 곧바로 물러날 그것이 예정돼 있는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저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김 위원장이 부당하다고 네. 규정을 했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당무 감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득권이 너무 센 거죠. 예, 영남 기득권이 너무 세고 뭐 국민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진짜 오만한 권력이다. 그리고 대선, 총선 줄줄이 패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내 지역구에서는 나는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에 일말의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본인이 주장한 거 만약에 관철이 됐으면 결과가 훨씬 더 좁혀졌거나 뭐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것을 다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해놓고 책임을 져라 하는 게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의 그 뭡니까? 뻔뻔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원 뭐 온라인 투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당원 그 의사를 물어서 그러면은 재신임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것도 반대한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렇죠? 두려운 것은 딱 하나죠. 내가 권력을 잃을까 봐. 네. 결국 1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체제를 결정할 키를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지금 신임 원내대표에 뭐 누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좀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당내 다수파가 구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뭐 구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라는 건 이 당에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자기네들끼리 친소 관계가 있을 뿐이겠죠. 글쎄, 거기에서 의견이 하나로 과연 모아질까요? 친윤계 중에서는 저는 안 모아질 거로 보고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임기가 명확하게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개혁안을 내고 내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원내대표가 당장 16일이면 일주일 뒤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 뒤에 새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개혁안을 내더라도 똑같은 안을 내더라도 이 사람이 낼 경우에 훨씬 더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새 원내대표가 나서서. 근데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 원내대표는 뭐 구주류가 또 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결국 의원들의 의견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속한 이 정당이 정말 희망이 없다.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또한 의원들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들의 결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당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이 모든 정치 이슈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수 의견이 그나마 모아진 게 전당대회를 뭐 8월 말에서 9월쯤 치르자라는 데에는 좀 총의가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다소 좀 불확정적인 게 뭐 새 원내대표가 직접 전대를 치를지 아니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해서 이끌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두고도 아직까지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어떤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를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국회의원들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이건 기득권 카르텔의 결정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야당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대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떳떳한 모습이나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 전당대회까지는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이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면 올라온 전당원 투표를 그 해설해도 의사를 방향을 좀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뭐랄까요? 낙마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8월이면 9월이면은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예. 굳이 낙마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좀만 더 가면은 새 당대표가 뽑히는데 굳이 낙마시키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당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당대회가 뭐 8월이든 9월이든 아니면 뭐 연말이든 치러진다면 김문수 전 장관,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당연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최근 움직임을 보면요, 뭔가 당권에 나올 것 같은 인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뭐 만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대선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감사의 표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좀 예사롭지 않다 뭐 이런 시선을 받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에 도전하느냐 여부도 그거 뭐 당원들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당원들의 결정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아주 크게 동떨어진다. 그러면 이 당에 다시 또 희망이 있겠어요? 예. 그런 점은 당원들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를 맞춰서 결정을 하고 그 책임도 오로지 당원들이 져야 한다. 그걸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가 이루어진다면 좀 어떤 비판들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요,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진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본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그림자, 정광훈의 그림자 속으로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당에서 당대표가 되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국민의힘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그 광명의 장소로 빨리 나와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보수 아태협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고 안 회장이 누군지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간단체인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안보수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안 회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마련한 미화 7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북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사업 담당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낸 이화영 부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안 회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 등 변호사 4명은 안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2022년 11월 초부터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일부는 7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던 위치였는데 이들은 안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엔 관여하지 않고 사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수석은 형사팀 대표 변호사로 형식상 이름을 올렸을 뿐 안 회장이 누군지 사건 자체도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팀에서 수행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건들을 대표가 다 할 수는 없죠. 공교롭게도 오 수석이 몸담았던 또 다른 법무법인을 공동 운영했던 A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던
양모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론을 맡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혐의 6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법원 출석할 때 대체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도 말씀을 따로 안 하셨고요. 공판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석방된 이후에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를 그 본인의 소셜 미디어로서 내는 것 이외에 법원에 출석하고 네. 그리고 퇴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아무런 말이 없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증언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없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말이 직접 나왔다는가 아니면 화상회의가 했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이 알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은 다른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재판부와 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는 점에서 어떤 그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어떤 그 변호인한테 다 맡기지만 본인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어떤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법조인이었던 그 윤 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박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제 재판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도 했거든요. 예. 어제 재판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공판에서도 계속 이 증인이 했던 이야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짓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상부가 대통령이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와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화상회의가 열린 거는 국방부의 지휘 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모두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5차 공판에 이어서요. 어제 공판에서 6번째 공판에서도 이상현 전 여단장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상현 여단장의 그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말을 전해 들었다. 한마디로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가 만만치 않은 반면에 이상현 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전화가 오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은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신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반박을 그러니까 반대 신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가 진실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했던 증인이 어떤 재판 절차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란 말을 직접 들었냐라고 했을 때에 이상현 그 준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이제 대대장한테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이란 얘기를 하니까 그거 대통령 상부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대통령이란 말을 직접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자기 부하인 대대장들한테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듣지도 않고 아랫사람들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로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나는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래에 있는 그 부하들이 어떻게 보면 처벌을 된다고 하면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까지라는 얘기하는 것 말까지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어떤 증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경찰 국수본 특수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올 초에 환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혐의, 이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6월 5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라고 했지만 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6월 12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금 통보를 했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곧 출범할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 수사를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통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걸 교사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가 한 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비화폰에 대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았고 출석을 실제로 할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에만 응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경찰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강제 조사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통상적으로는 그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3번 정도까지 이 그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등으로 해서 그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안이 특별한 것이 윤곽근 그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했을 때만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는 것이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7일 현행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취소했을 만큼 구속영장 발부했던 법원의 관할 그리고 또 공수처에는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서 제시했던 어떤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서면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경찰이 구속영장 내지 체포영장 집행을 청구를 강행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강행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떨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뮤지컬의 본토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우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의 아카데미라는 토니상에서 6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네, 토정 창작 뮤지컬로는 지난해 위대한 개츠비에 이은 쾌거로 최고 영예인 작품상까지 받으면서 한국 뮤지컬계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입니다. 송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a high of 68. With 4 days of rain behind us, the yellow sand conditions have cleared. So, leave that mask at home. It's the perfect day for outdoor activities. 짐가방을 싸든 남녀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치 로봇처럼 딱딱하게 움직입니다.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 사회가 배경인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로봇인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이후 현지 반응은 폭발적. 최근 4주 연속 주간 티켓 판매 수익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토니상의 10개 부문이나 후보에 올랐는데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And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박천유 작가는 극본상을 받았고 나무주연상과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까지 모두 6관왕을 차지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신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함께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뿌듯해요. 뮤지컬의 본고장을 휩쓴 어쩌면 해피엔딩은 오는 10월 고향인 한국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어쩌면 해피엔딩 관련 소식, 자세한 소식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은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토종 뮤지컬입니다. 세계 최고권위의 연극 뮤지컬 상이죠. 토니상 휩쓸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토니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본상을 다 휩쓸었다라는 겁니다. 본상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작품상, 연출상, 예. 극본상, 그리고 이제 음악상까지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기에다 남자 연기상 그리고 무대 디자인상까지 받아서 6관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앞서서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는 의상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예. 본상은 아니어서 이번에 이제 본상까지 받게 되니까 그야말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다 고루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토종 창작, 우리나라에서 만든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이 이렇게 토니상까지 받게 된 그 과정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이렇게 승가가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예. 소극장용,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먼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300석 정도였고 예. 또 한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네. 여러 시즌에 걸쳐서 공연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브로드웨이 진출을 하면서 이 성과를 이제 보여줬고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을 이제 받았던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작 뮤지컬이 본격적으로 이제 브로드웨이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토니상까지 받은 기념비적인 그런 성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작품 속에 보면은 장치 화분이라는 게 한국말로 화분이 영어 표현으로 딱 적혀서 나오고 또 택배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여러 곳에서 이제 한국적인 정서가 잘 녹여져 있다라는 평가도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디테일과 이 브로드웨이 스타일을 잘 결합했다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말에 대한 또 브로드웨이나 할리우드에 관심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라는 말도 등장하고 화분을 플라워 폿이 아니고 그냥 화분이라고 예를 들면 김치, 김밥이 나오듯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배치한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뮤지컬이기 때문에 우리 음악, 케이팝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디팝과 미국의 재즈 그리고 클래식 음악까지 골고루 결합하게 되면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음악 세계 또 연출 그런 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인 한국인 최초로요. 네, 극본상과 작사 작곡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천유 작가가 우리를 받아들여준 브로드웨이에 정말 감사한다, 정말 감사한다 이런 뜻을 밝히고도 했는데요. 박천유 작가 어떤 분인가요? 네, 일단은 이 작품은 이제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이 같이 협업을 예. 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박천유 작가는 한국에서 문해 창작을 전공을 했고 윌 에런슨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네.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뉴욕 대학에서 2008년에 만났거든요. 네. 거기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2012년에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 박천유 작가가 이제 음악을 의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둘이 협업을 한 것이죠. 일종의 요즘에 콜라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요. 되겠는데 예. 한국과 미국의 이 젊은이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크게 이제 네. 눈길을 끌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윌 에런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의 네. 도움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팬덤 문화는 또 우리가 수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 다른 작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네, 일단은요, 이 기본적으로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 인원이나 무대 디자인들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는 원래 소극장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려도 300석 규모다 보니까 등장인
등장인물도 3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늘려가지고 4명으로 늘렸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엔 제작비가 뭐 기껏 해봤자 몇억 원밖에 안 되는데 성과는 사실은 처음에는 뭐 한 30만 달러, 그러니까 한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프리뷰 공연에서 그런 성과를 보였는데 첫 주에만 사실은 이제 46만 달러, 59만 달러 이렇게 7, 8억 원으로 거듭하더니 최근에는 100만 달러, 그러니까 14억 원까지도 이제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도 관객들의 반응이 입소문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연령대입니다. 10대부터 80대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다 골고루 본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중성으로 그러니까 미국 현지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매출액뿐만 아니고 세대 구성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흔들었던 기생충, 거기에 또 이제 애니상을 또 흔들었었죠.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또 아메리칸 어워즈, BTS,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토니상까지 왔어요. 정말 K 문화가 전 세계 문화 시장을 휩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중문화 포함해서 문화예술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상을 줘도 될까? 라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노벨문학상도 받았고 아카데미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 줘도 충분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번 달에 다 제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미 어워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상을 해야 돼요. 후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토니상에도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BTS가 빨리 이렇게 복귀를 해가지고 완전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에 이제 국내 공연 기다리시는 팬들 많을 텐데 오는 10월에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24년까지 시즌 5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건데 일단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이제 선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해외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미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리미리 예매하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 시위 진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의 주 방위군 투입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 지사 체포를 지시한 건데 정치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불타고 시위를 생중계하던 기자는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기도 합니다. 이민자 체포 반대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LA는 전쟁터처럼 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폭행과 차량 방화 등으로 체포된 사람은 적어도 56명에 달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 투입 등 트럼프의 과잉 대응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SNS에 이는 정확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가 서명한 명령은 캘리포니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지사 체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맞받았습니다. Gavin Newsom he's daring Tom Homan to come and arrest him. Should he do it? I would do it if I were Tom. I think it's great.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LA 시위 사태 이면에는 국내 정치 갈등 상황이 투영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 등 정책 부작용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LA 시위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고 민주당 차기 잠룡 뉴섬 주지사가 이에 맞서며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사진 속 도마뱀 한 마리가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웃긴 야생동물 사진전이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주최 측이 접수된 작품 중에 눈에 띄는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강가를 걷던 도마뱀이 마치 인사를 하는 듯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흙에서 놀고 있는 망뚜거 두 마리는 서로 농담을 나눴는지 격하게 웃었는데요.
남극 탐험에 나선 사진 작가는 질서 있게 줄지어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직접 사냥한 물고기를 지키던 일본의 흰꼬리 수리는 천적이 나타나자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이런 특별한 사진전을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사진전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전의 심사 기준은 다른 야생동물 사진전과는 조금 다른데요. 주로 야생동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골라 시상합니다. 주최 측은 야생동물의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추고 유머를 통해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물들의 익살스럽고 유쾌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들 멸종 위기종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26도, 인천 2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30도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26도, 대전, 광주 29도, 창원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을 따라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하겠고 이들 지역에는 이슬비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감속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에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차차 맑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는 계속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